재무설계 절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재무설계 절차를 보시면 6단계라 나와요. 뭐 별건 아니에요. 6단계. 첫 번째 보시면 이제 관계정립이 나옵니다. 관계정립이라는 게 뭐냐면 고객과 익숙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관계를. 그래서 좀 더 실무적으로 말하면 유망 고객을 발굴하는 거죠. 가망 고객, 유망 고객 같은 말이죠. 유망 고객 발굴. 내가 아무리 실력이 많아도 고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1단계가 관계 정립입니다. 고객과의 관계 정립. 가망 고객의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2단계는 이제 고객의 정보 수집입니다. 혹시나 단계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관계 정립, 그 다음에 고객의 정보 수집. 이건 이제 보험 쪽에서는 이제 팩트 파인딩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고객의 정보를 정확히 수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무 목표 설정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보시면 이제 정보를 수집했으면 재무 상태를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안을 하고 실행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피드백 해야 되겠죠. 이런 6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관계 정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유망 고객 찾기라는 말이 나오고요. 당연히 우리가 금융 영업을 할 때는 자기가 아는 분부터 하기 쉽죠. 친구라든가 친척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고객이 돼 주셨던 분들에게 또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계약자라는 표현이 있죠. 자, 그래서 이쪽에 나오는 표현들이 재무설계라는 그 관계 정립 이쪽 파트가 보험 쪽에서 많이 이렇게 개념 정립이 많이 된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보험 쪽과 연관이 많죠.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고 보면 은행에 근무를 하시다 보면 기존에 거래하시던 고객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장기다 보니까 새로운 고객을 계속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계 정립이 먼저 나온 거고요. 거기 보시면 방가로 이번에 기계약자라고 있죠. 이런 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크로스 셀링이라고 하는 거죠. 가령 카드를 가입하셨던 분에게 적금을 판매하고 대출을 하셨던 분들에게 카드를 권유한다거나 이렇게 크로스 셀링. 이게 새로운 고객을 모시려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기존에 있는 고객들을 활용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온 게 소개죠. 이 소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소개를 통해서 고객을 이렇게 확보하게 되면 소개를 해줬을 때는 어떤 신뢰도가 있으니까 소개를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소개를 받은 고객은 일단 저를 믿고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 정립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소개 영업을 잘 하죠. 그렇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유망 고객의 조건들이 있는데, 읽어보시면 되는데, 방가로 3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남이 가능한 사람, 이런 표현이 있죠. 즉, 아무리 돈이 많고, 니즈가 있어도 제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만남이 어렵다면 재무설계의 실행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렇죠. 방가로 3번이었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면담 준비 이런 말이 나오는데 두 번째 줄에 DM, TA, SMS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한번 볼까요? 표 2-1을 보시겠습니다. 쭉 넘어가셔가지고요. 표 2-1에 보면 자, DM이라고 나오죠? DM이 이제 다이렉트 메일이다 이런 표현. 쉽게 말하면 그냥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지 옛날에 많이 참 보냈는데 저도 은행에 근무할 때 밤마다 이렇게 편지 보내고 했었는데 요즘 편지는 좀 많이는 안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각 장점과 단점을 구별하시는 게 이제 시험 목적상 포인트가 될 텐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맞춤화라는 거, 커스터마이즈 하라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도 이제 그 신문 사이에 들어오는 간지라든가 이런 거 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똑같이 타이핑해서 보내는 DM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유의점에 맞춤화라고 해 있죠. 고객에 맞게 커스터마이즈 해야 되는 게 DM, 정성스럽게 보내라는 거죠. 심지어는 손편지로 쉽진 않죠.
자, 그리고 TA라고 있죠. 텔레폰 어프로치, 전화라는 거예요. 전화가요, 상대적으로 시험이 조금 잘 나오니까 체크해 주세요.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가능하다. 전화가 그런 편이 있죠. 그 다음에 만남을 쉽게 하고요. 유망 고객을 효과적인 고객 면담이 가능하게 해준다. 왜냐하면 전화를 통해서 서로 이제 일단은 목소리로 안면을 텄으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유의점 체크해 주세요. 약속, 방문 약속을 잡을 때 TA가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품 판매를 위해서 TA를 하지 마라라고 돼 있어요. 이건 이제 특히 이제 보험업 쪽에서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그렇죠. 전화로 보험 상품 판매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할 확률이 높으니까 전화로 상품 판매를 하지 말고 텔레폰 어프로치, 그렇죠. 상품 판매 활용 목적으로 금지해라. 이게 전문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상품 세일즈하는 거랑 별도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거는 SMS 문자죠. 문자도 참 많이 하죠 요즘은. 자, 그래서 보시면 통화가 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문자 같은 거잖아요. 다만 발송 시간에 주의하라라고 그랬죠. 그렇죠. 발송 시간이 밤이라든가 정말 새벽에 오거나 이러면 불쾌해질 수 있죠. 주의. 그렇죠. 이런 부분 이 세 가지 그것만 좀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최초 면담 어려운 거 없죠. 쭉 넘어가셔서요. 효과적인 질문과 경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질문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가로 2번에 보시면 문제 인식 질문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고객의 문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질문이다. 그럼 뭔가요? 사례를 들어보면 첫 번째 사례가 이런 게 있어요. 고객님은 어떤 노후를 보내고 싶으신지요? 그렇죠. 누구나 말이죠. 늙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기 고민하고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데 막상 제대로 준비들은 다 안 하고 있거든요. 다 이렇게 이제 만나서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문제를 인식시키는 거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해보자.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방가로 3번에 시사 질문이 나오죠. 앞번에 문제 인식 질문하고 좀 유사한데 파급되는 결과에 대한 심각성 등을 인지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보시면 100세 시대를 사는데 자, 만약에 준비를 하지 않고 노후를 맞이하신다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막 그러면 이제 뉴스 보는 느낌이 들잖아요. 막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파급되는 결과에 대한 심각성 이런 것들이 이제 시사 질문이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방가로 4번에 해결 질문이라는 게 나오죠. 어떤 효용이라든가 이득을 느끼도록 해서 해결한 제안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시면 질문이 두 번째 질문 예시를 보시면 노후에도 말이죠. 월급처럼 이렇게 생활비가 나오는 상품이 있다면 가입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노후에. 그래서 그런 것들 효용 가치나 이득 등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 이걸 이제 해결 질문이라고 한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참고로 경청이라고 바로 나오죠. 경청이라는 게 결국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공감하면서 듣는 거죠. 공감하면서.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고객의 생각이나 가치관 등 비재무적 정보 수집이 용이해지는 게 뭐다? 경청이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고객의 중요한 정보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돈이 많냐 적냐를 떠나서요. 그 영업의 포인트가 되는 질문, 그 포인트들을 잡아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 자격증 강좌가 아니라면 제가 정말 이렇게 제 경험상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많은데 일단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나중에 이제 영업 현장에서 만나게 되면 더 다양하게 재밌게 저도 영업에서 계속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니까요.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드릴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2단계가 나오죠. 1단계는 이제 고객 관계 정립이었잖아요. 2단계가 이제 그렇죠. 정보 수집과 목표 설정입니다. 고객의 정보를 정확히 수집해야 되죠. 이제 가망 고객을 발굴했으면요. 이제 어떤 재산 상태가 있는지 정보를 수집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게 되면 밑에서 한 6번째 줄에 이런 게 나와요. 자산관리사는 현실성 있는 목표. 그렇죠. 그 목표를 수치화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고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노후에 잘 살고 싶어.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 수치화해야 되는 거야. 숫자로 표현해야 되는 거야. 아, 고객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시려면요, 뭐 월 200 있어야 돼요, 300 있어야 돼요. 이렇게 구체화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구체적으로 해결 방안이 상품이 이제 제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쭉 그 재무 상태 그 재무제표, 그렇죠? 고객의 재무 목표를 파악하는 방법 이런 것도 나오고요. 기간별 목표 이런 것도 쭉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너무나 중요한 건데 뭐 시험 목적상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 2-3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생애 주기별 재무 목표라는 게 있죠. 여러분의 인생관하고 많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건 일반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뒤로 이런 여러 가지 주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청년기는 이제 결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자, 두 번째 가족 형성기,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녀가 안 태어날 수도 있을 텐데 일반적인 상황, 자녀 출생에 관한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양육기에는 교육자금 필요하죠. 이제 집도 필요하잖아요. 주택 마련 준비해야 되죠.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녀가 이제 성장하게 되면서 이제 주택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이제 가족이 축소가 되죠. 노후 자금, 이제 자녀들이 성장해서 다시 이제 출가하게 되면 노후 자금, 본인의 노후 자금 준비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은퇴 노후, 상속증여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사실은 결혼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데 이렇게 생애주기 단계가 좀 구별이 되는구나.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재무 목표의 우선순위 설정 방가로 2번에 사례가 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거죠. 이분은 단기적으로 어떤 목표가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에어컨을 단기적으로는 내년에는 에어컨을 구매해야 되겠다. 150만 원이 드네. 어떻게 준비하지? 그렇죠. 뭐 중기적으로는 뭐 전세자금, 그렇죠. 전세를 더 업해서 줘야 될 걸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준비한다거나 뭐 이런 자금들. 장기적으로는 이제 뭐 노후 자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에 따라 금액에 따라 이런 이제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준비해야 된 것들을 구체화 시켜 놓으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고객에 관한 정보 수집 이런 게 나옵니다. 고객과의 어떤 목표에 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이제 그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그러면 이런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 지금의 재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페이지를 넘겨 보시면 이제 그 고객의 재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표들, 도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시험 목적상 쭉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고객 정보 수집 중에 개인과 부양가족에 관한 정보 이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재무적인 정보와, 그렇죠. 그 다음에 비재무적인 목표 이런 게 나옵니다. 재무적이라는 게 수명의 양적인 거죠. 예, 양적. 비재무적이라는 거는 약간 질적인 것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좀 쉽게 나오려면 이런 걸 구분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뭐 꼭 중요하다기보다는 시험 문제 내기 편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물론 시험에 이제 잘 나오겠지만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문제 내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문제 내기 좋은 것도 은근히 출제가 잘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컨셉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자, 재무적 목표 정량적인 거죠. 뭐 소득과 지출 당연하죠. 재산의 상태, 부채, 자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재무적인 것들이고, 자, 비재무적인 거 보면 가치관, 꿈, 그렇죠. 자꾸 꿈을 꾸라고 그러니까 수업을 해봤는데요, 자더라고요. 그렇죠. 꿈을 꾸기 위해서 잔다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나의 꿈, 고객의 꿈.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예상 수명이에요. 예상 수명. 예상 수명도 비재무적인 목표예요. 비재무적인 정보. 그렇죠. 예, 그것만 좀 체크해 주시고, 위험 수용 성향이라는 건 투자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주식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주식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 말이죠. 주식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위험 수용 성향이라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비재무적인 그렇죠. 질적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부지런히 모으게 되면요. 자, 3단계가 어떻게 되느냐?